사람이여, 자기 집에서 나가면 죽는다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도둑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 아내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사인 안 하면요. 내일은 장례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수입니다. 올해 67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요. 멋있는 얘기 아닙니다. 교훈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평생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말, 그걸 이제야 입 밖으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른 척이 아내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걸 그냥 당했냐? 왜 경찰을 안 불렀냐? 왜 자식들한테 말을 안 했냐? 저도요. 그 질문을 매일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게 집안 망신인 줄 알았습니다. 동네 소문나는 게,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경자는요, 젊을 때부터 손이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도 잘했고, 사람 마음도 잘 챙겼어요. 저는 택시를 오래 몰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경자는 집에서 반찬도 팔고, 작은 가게도 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요. 우린 그냥 조용히 늙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에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한대. 처음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또 말만 나오겠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슨 재개발이야.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들이 골목을 서성거렸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 서류 들고 다니는 사람, 차에서 내렸다가 사진 찍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문을 두드린 건 동네에서 오래 산 박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이는요, 저보다 10살은 어립니다. 젊을 때부터 말이 빠르고 사람을 잘 구슬렸어요. 상철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재개발요. 이제 진짜 확정 분위기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확정이면 뭐,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냐? 그랬더니 상철이가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형님 같은 분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상철이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 소파에 털썩 앉아서 리모컨까지 만지더니요. 형수님, 물 좀 주세요. 아, 아니. 따뜻한 차 있죠? 아내가 부엌으로 가는데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야, 상철아. 뭘 그렇게 편하게 해. 상철이는 웃었어요. 형님, 우리가 남입니까? 동네 식구지. 그 말이요. 듣기엔 부드럽죠. 근데 그때부터 그 말이 목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는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이 동네 집들 있죠? 곧 값이 바뀝니다. 그 전에 서류를 좀 정리해야 해요. 무슨 서류? 형님, 집 땅이랑 집이요. 정리만 해두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래? 상철이가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위에서요. 조합 쪽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철이는 사람을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양복 입은 남자 하나, 그 다음엔 화장 진하게 한 여자, 그 다음엔 말 수 없는 남자 둘.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을 아주 점잖게 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우린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서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점잖은 말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거요. 자식들한테 말하면 복잡해집니다. 괜히 가족끼리 싸움 나요. 제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무서웠거든요. 자식들끼리 돈 때문에 다투는 거. 그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내한테도 크게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재개발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온다. 딱 그 정도로만. 근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경자는요, 손이 야무진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말이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제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그 사람들 뭘 자꾸 가져오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서류지, 서류. 재개발이라잖아. 아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눈이 너무 차가워.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에 택시 몰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상철이.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둘.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장도 하나 놓여 있었고요.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마무리합시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마무리해? 그때 그중 한 남자가 아주 조용히, 아주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명예 정리요. 명예. 집을요. 형님이랑 형수님 이름이 섞여 있잖아요. 재개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왜 명의를 몰아? 상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겁먹을 거 없어요. 어차피 보상금은 형님네가 받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 그런 거 몰라. 나가. 그 순간이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상철이 얼굴이 굳더니 말 수 없는 남자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 조심하세요. 그 말이요. 협박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오늘은 보내. 제발. 제가 아내 얼굴을 봤는데 아내가 손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손떨림이요. 제 심장을 찢어놨어요. 왜냐하면 경자는 평생 떨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판에서 시장통에서 세상 별 사람 다 상대하면서도 한 번도 떨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 중 화장 진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도 바쁘거든요. 오늘 끝내면 내일은 편해져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내, 나가. 그러자 그 여자가 웃으면서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택시 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멍해졌습니다. 택시 일을 어떻게 하냐?
상철이가 덧붙였습니다. 형님, 우리 다 알아요. 형님 새벽에 몇 시에 나가고, 어디서 손님 태우고, 요즘 허리 아픈 것도 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재개발이 아니라 사람을 조여오는 거였어요. 그때 아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한테요. 여보, 제발. 오늘은 그냥 보내. 말 세게 하지 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경자야, 일어나. 왜 내가 무릎을 꿇어? 근데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그때였습니다. 말 수 없는 남자가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오늘 안 끝내면요. 내일은 변호사랑 같이 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나오자 아내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짜로요. 다음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좀 있는 남자였고 말투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움이요.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서류를 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위해서?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유산 문제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산? 변호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식들끼리 싸움 납니다. 그 싸움 할머니가 다 봤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변호사가 아내 쪽으로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앞으로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이 딱 막혔습니다. 그 말 듣기엔 그럴싸하잖아요. 자식들 싸움 막자. 아내를 위해 하자. 근데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 재개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산이 나오냐? 그리고 왜 하필 아내 앞으로 몰아야 하냐?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할 일이다. 나가라. 그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리 지르시면요. 할머니가 다칩니다. 제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협박을 범 말처럼 포장해서 하더라고요. 그날 밤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도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야, 너 뭘 숨기고 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 근데 그 말이요. 아내가 평소 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숨기면 숨긴다고 했거든요. 화를 내든 울든 뭐든. 그런데 그날은 없어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택시 세워두는 곳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저를 보고 웃더니 말했어요. 이만수 기사님이시죠? 제가 목이 탔습니다. 누구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요. 형님들이랑 좋은 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다니게 두지 마세요. 그날 저는 택시 운전대를 잡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경자야, 경찰 가자.
아내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더 크게 와. 뭘 더 크게 와. 아내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그냥 동네 장사꾼이 아니야.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눈이야. 그날 밤 또 왔습니다. 상철이, 화장 진한 여자,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는 서류를 딱 펼치고 우리 집 도장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도장, 왜 니들이 갖고 있어? 상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주셨죠.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상철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님, 그때요. 서류 잠깐 본다고 도장 달라고 했을 때. 기억 안 나요? 아내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들어가면 할머니가 제일 편해집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만 제발. 아내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상철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 또 누구야? 제가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우리 딸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요, 멀리 살아요. 명절에도 잘 못 옵니다. 근데 그날은 얼굴이 새하였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한테 문자했어. 오늘 밤 집에 와줄 수 있니라고. 저는 딸을 멍하니 봤습니다. 아내가요. 딸에게 연락을 해둔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무릎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며 말했어요. 왔네, 다행이다. 딸이 거실을 보더니 서류, 도장, 낯선 사람들. 딱 보자마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세요? 상철이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따님 오셨네. 우린 좋은 일로 왔어요. 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면 왜 밤에 와요? 왜 우리 엄마가 떨고 있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요? 그럼 지금 나가요. 당장. 상철이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 새. 너희 엄마 아빠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아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모두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작은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나도 확인할 게 있어요. 상철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뭘 확인해요? 아내가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우리 집에 온 날짜, 당신들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 찾아간 날짜, 그리고 우리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날짜, 다 적어놨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요, 진짜로 다 적어놨습니다. 날짜, 시간, 돈, 이름.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아내가 대답했어요. 오래됐어. 저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는 늘 겁먹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요,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내가 더 무서운 건요. 당신들이 우리 집을 서류 한 장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원래 전화도 잘 못 받습니다. 번호 누르는 것도 느려요. 근데 그날은 손은 떨려도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 켤게요. 상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그거 꺼. 딸이 상철이 앞을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 우리 엄마한테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따님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딸이 딱 잘랐습니다. 감정이요? 그럼 엄마가 왜 무릎을 꿇어요?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 나가게 하고 도장 찍으라고 해요. 저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서워요. 평생 괜찮다만 하던 사람이 그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 진한 여자도 서류를 급히 주워 담았고요. 상철이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형수님.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가족처럼 지내자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사람처럼 대했어야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그 소리에 상철이 입이 딱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고요. 경찰이 들어오고 상황을 묻고 아내가 적어둔 종이들을 보고 그 사이 상철이는 제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러면 형님 집안 유산 문제 다 터져요. 그때까지도 저는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유산, 집안, 그 단어가요, 저를 눌러놨거든요. 근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상철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터지면 어때? 나를 버리는 게 더 무서워. 그날 이후 집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 상철이가 전화만 했어요. 형수님, 그건 오해야. 딸이 너무 예민해. 변호사는 그냥 소개만 해준 거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입 다문 세월이 아내를 혼자 싸우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런데요,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저는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아내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우리 집 재개발 때문에만 노린 거 아니야. 제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유산 때문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산이 왜 우리한테? 아내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아버지 서류에서 나왔어. 제가 봉투를 열어보는데 손이 떨려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집을 너 혼자한테만 남긴 게 아니더라. 제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 큰형 기억나지? 어릴 때 집 나간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큰형은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사람입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큰형 쪽에도 권리가 걸려 있어.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재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밑바닥에 있던 유산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였어요. 그리고 상철이는요. 그걸 알고 그걸 이용했던 겁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가 더 무서울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내가 말했습니다. 상철이가 다음엔 우리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 거야. 그때였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적어둔 날짜들, 그거 말고 또 있어? 아내가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내가 적어둔 건 돈만 아니야. 그리고 아내가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여러 개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 번호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상철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 번호.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목이 말라서 침도 안 나왔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동네 다른 할머니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 그날 이후로 집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근데요, 조용해진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해진 건 상철이가 다음 수를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요, 그날 경찰이 왔다는 사실 하나로 이제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렸습니다. 아내는 달랐습니다. 경자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야?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동네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 일이야.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시장 좀 다녀올게. 뭘 사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는 거 아니고 만나는 거. 누굴? 아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랑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 아내가 저를 빤히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보, 당신이 모른 척한 만큼 그 사람들은 오래 울었어. 그 말이요. 저는 거기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시장 통로를 걸으며 반찬가게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약국 앞에서 늘 앉아 계시던 할머니,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세웠습니다. 언니 요즘 서류 들고 오는 사람들 왔어? 아휴, 왜 안 와? 어제도 왔지. 재개발이라면서. 그 사람들 도장 얘기했어? 그 질문이 나오면요. 다들 표정이 똑같아졌습니다. 눈이 푹 꺼지고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응, 도장 얘기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겁줬지?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떨면서 말했어요. 겁이 아니라 협박이더라. 아들 직장까지 다 안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 골목 사람들이 줄줄이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사람들 몇 명 우리 집에 올 거야.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또 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 다시 오는 거 아냐?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편이 올 거야. 그 말이요. 우리 편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편 같은 거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참고, 그냥 넘기고, 조용히 살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내는요. 그 조용함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동네에서 말 없기로 소문난 박노인 한 분도 오셨어요. 다들 거실에 앉았는데 처음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요. 다들 겁이 아직 몸에 붙어 있어서요. 그때 아내가 물을 한 잔씩 놓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입 열어봐요. 그 말에 미용실 원장님이 먼저 울었습니다.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사람들 오면 가위 들고도 손이 떨려. 반찬가게 사장님도 말했습니다. 나도 가게 앞에 검은 차만 서면 심장이 내려앉아. 그날 그 거실은 고백이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집 도장 가져갔어. 서류를 내밀고 오늘 끝내자고 했어. 자식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하면서 유산이라는 말도 꺼냈어. 그리고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상철. 다들 이를 갈았습니다. 맞아, 상철이. 상철이가 데리고 온 여자. 그 여자 옆에 있던 남자. 그리고 변호사. 그 단어가 다시 나오자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변호사 말이요. 우리 집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오늘 안 끝내면 내일은 장례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자 박노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 장례. 박노인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도 그 말 들었어. 나한테도 그랬어. 할아버지, 넘어지면 끝이라더라. 그 순간 우린 알았습니다. 저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요. 입에 칼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말만 골라서 던지는 사람. 딸이 그날 저녁 늦게 왔고 아들도 그 다음 날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고 딸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딸이 거실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끼리만 해결하지 마. 동네가 같이 해야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 다시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오게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또 오게 해?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숨으면 그 사람들은 더 커져. 근데 우리가 같이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작아져. 그리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오게 하되. 이번엔 우리가 준비하고 맞을 거야. 그날부터 동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기록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날짜 적어요. 몇 시에 왔는지 적어요. 무슨 말 했는지 적어요. 전화번호 찍어둬요. 가능하면 스피커로 통화해요. 전문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말했습니다. 나 글씨 잘 못 써.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동그라미라도 쳐요. 오늘 왔다. 그거라도 남겨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겁먹을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먹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만 잡아먹어요. 며칠 뒤 상철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딱 그 목소리였습니다. 웃는 척하는 목소리. 형님 잘 지내시죠? 그날은 오해가 좀 있었고요. 제가 대꾸하려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눌렀습니다. 내가 받을게.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철아, 무슨 일이야? 상철이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 좋게 끝내요. 재개발이 고진데 형수님이 동네 분위기 흐리면 손해보는 건 형수님이야.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해는 누가 보는데? 상철이가 웃었습니다. 유산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요. 자식들도 괜히 힘들어져요. 그 말이요. 상철이는 유산을 꺼내면서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만나자. 제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경자야. 아내가 제 눈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 둘만 가는 거 아니야. 만나는 장소는 동네 빈 상가 앞이었습니다. 재개발 얘기 나오고 나서 빈 점포가 늘었거든요. 그날 우리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저, 딸, 아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반찬 가게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박노인, 혼자 사는 할아버지, 젊은 세입자 부부까지 멀찍이 서 있긴 했지만요. 그 자리에 사람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방패였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많으면 거짓말이 힘들어져. 상철이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장 진한 여자, 말 수 없는 남자,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를 지나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눈. 아내가 그 변호사를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상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와, 형수님 사람을 많이 불렀네. 이거 동네 모임이야? 딸이 한 걸음 나가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들 부르는 자리죠. 상철이가 비웃었습니다. 협박? 무슨 협박? 우리 다 좋은 뜻으로. 그때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좋은 뜻이면 왜 장래 얘기를 해? 상철이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합법? 그럼 왜 밤에 집에 들어가서 도장부터 찾으세요? 변호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목소리가 작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철아,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상철이가 웃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감정이. 아내가 딱 잘랐습니다. 감정 아니야. 이제는 정리야.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류 확인하시고 이쪽에 사인. 아내가 서류를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사인 안 해. 상철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수님, 그럼 우리가 곤란해지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곤란해야지. 그게 내가 한 짓이야. 여기서 상철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딱 그 협박하는 목소리로요. 형수님,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형수님도 알잖아요. 재개발 들어가면 유산 문제 터지고 형님네 자식들끼리도 싸움나. 그 말이요. 사람들 앞에서 유산을 던져서 우리를 흔들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말에 흔들릴 뻔했습니다. 근데 아내는요. 그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아주 차분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상철아, 너 그 말 지금 한 번 더 해봐. 상철이가 인상을 썼습니다. 뭐? 아내가 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녹음. 지금. 딸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변호사가 처음으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철이가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한 발 더 다가가 변호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억지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장례부터 치른다고 했죠. 그 말 여기서도 해봐요.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요. 동네 사람들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왜 말 못해? 할 때는 언제고. 반찬가게 사장님도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도 했잖아. 아들 회사에 전화한다고. 미용실 원장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했어. 그 순간 상철이는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이 동네가 묶였구나. 그때가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가 사람들만 모아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얇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 이름이랑 얼굴이랑 찾아온 날짜, 말한 내용 다 같이 모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혼자 적어두던 게 우리 집 것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동네 피해 기록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만 당한 줄 알고 무릎 꿇으려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가 같이 당하고 있었어. 그럼 이제는 우리 동네가 같이 서야지. 상철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형수님, 이거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너무 들어왔지.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딸이 즉시 말했습니다. 명예는요, 사람을 사람처럼 대할 때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 그때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지금 여기서 하는 말, 우리가 다 들었고, 다 남기고 있어요. 아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결심하면 무섭거든요. 상철이가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형님, 형수님, 좋게 끝내자고요. 재개발 보상금, 유산 문제, 이거 다 복잡해지면 형님네만 손해입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예전에 무릎 꿇었지.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무릎은 졌다는 뜻이 아니었어. 그리고 아내가 상철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상철아, 나 그날 무릎 꿇고도 너희를 다 봤어. 상철이가 인상을 썼습니다. 뭘 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재개발이 아니라는 거. 그 말에 변호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재개발을 핑계로 동네 어르신들 겁줘서 도장 받아서 집을 빼앗으려 했지. 상철이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가 딱 잘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종이 너희가 우리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노리는 집 목록. 저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내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화장 진한 여자 있지. 가방에서 종이가 떨어졌어. 내가 주웠어. 그리고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나한테 다 말해줬어. 누가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내는 그걸 하나로 모아서 그 자리로 가져온 겁니다. 상철이가 급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오해예요. 그냥 상담.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담은 무슨 상담? 도장을 왜 가져가? 왜 겁을 줘? 그 소리가 한 번에 터지니까 상철이 일당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혼자일 땐 무릎을 꿇지만 여럿이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아내가 변호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희는 오늘 경찰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딸도 놀랐고 아들도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도 잠깐 표정이 풀리는 듯 했어요. 그때 아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대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세요. 오늘부터 이 동네는 혼자 문 안 열어줄 겁니다. 아내가 손가락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서류 들고 오면 옆집 부르고 앞집 부르고 가게 사장님 부르고 자식 부르고 사람 모이고 나서 문 열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상철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혼자 있는 사람만 잡아먹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이 동네엔 혼자가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 상철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철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러면 재개발 진행에 방해돼요. 아내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은 진행해. 근데 너희는 못 들어와. 상철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형수, 선 넘지 마. 그 순간 박노인이 상철이 앞에 섰습니다. 선, 내가 먼저 넘었어. 반찬 가게 사장님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너희 전단 뿌리면 바로 신고할 거야. 미용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다시 오지 마. 젊은 세입자 부부가 말했습니다. 단체방 만들었어요. 당신들 오면 바로 사진 돌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이는 알았을 겁니다. 이 동네는 더 이상 겁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상철이가 변호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뭘 여기까지야. 이렇게 끝내면. 변호사가 상철이에게 아주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록이 있어요. 기록. 그 단어가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겁으로 굴리던 판이 기록 앞에서는 깨지니까요. 그들은 결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화장 진한 여자가 서류를 품에 안고 빠르게 걸었고요. 상철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러면 유산 문제 진짜 터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상철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터져도 돼. 상철이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유산이 우리를 죽이면 그건 유산이 아니라 독이야. 그 말은 사실 제가 한 말 같지만요. 아내가 제 귀에 밤마다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는 진짜로 뭉쳤습니다. 단체방이 생겼고 낯선 사람이 골목 들어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구 왔어요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문을 열 때 항상 둘 이상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들고 오면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해요. 우리 다 같이 듣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이 짧아졌습니다. 아니, 그냥 안내. 안 내면 동사무소 가서 하세요. 동네가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상철이 일당은 발을 못 붙였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한동안 잠을 깊게 못 잤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현관을 한번 보고 다시 누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자야, 아직도 무서워? 아내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응, 무서워. 제가 가슴이 아파서 말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나섰어?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무서워도 해야 돼. 무서워서 숨으면 그 사람들만 편해져. 그 말이요. 저는 그때 아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 싸웠는지 알았습니다. 딸과 아들도 바뀌었습니다. 딸은 단체방에서 어르신들 휴대폰 설정을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눌러서 녹음 켜요. 할아버지, 사진은 이렇게 찍어요. 문자 오면 지우지 말고 캡처해요.
아들은 말이 없지만 필요한 건 정확히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도장은 여기 넣어두세요. 그리고 2개 만들지 마세요. 왜? 2개 만들면 하나 없어졌을 때 늦게 알아차려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는 무릎 안 꿇을 거야.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도 약속해. 뭘? 아내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집안 망신 같은 말로 입 막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망신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짓는 사람이 가져가야지. 아내가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상철이는요. 그 뒤로도 한두 번 골목 입구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목은 이제 사람이 있는 골목이었거든요. 그냥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는 골목. 그 눈이요. 상철이 같은 사람은 그 눈을 못 견딥니다. 어두운 데서만 큰 사람들은 밝은 데서 작아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동네 소문나면 어쩌냐. 자식들 알면 마음 아프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그 마음이 결국 내 사람을 혼자 세워두더라고요. 아내가 무릎을 꿇던 날,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무릎은 아내가 지는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판을 뒤집기 위해 잠깐 낮춘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서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내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아내 옆에 섭니다. 끝까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